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12월 25일 화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최저임금 관련된 사설입니다. 조선일보는 최저임금 거꾸로 보완, 설명해야 할 대통령 성탄절 휴가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어제 공무회를 열어서 실제로 일하지 않은 법정 유급휴일 8시간을 최저임금 산정시간에 포함시키는 시행령 수정안을 결의했다. 이렇게 한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도 최저임금 부담은 그대로 이런 시행령 수정 왜 했나. 동아일보는 최저임금 시행령안 속도 조절한다더니 가속 페달 밟았다. 한국경제신문은 최저임금 시행령 미봉으로 얼버무릴 일 아니다. 매일경제신문은 최저임금 근로시간 산정 부분 수정만으로 미흡하다. 전면적인 공격을 하고 있네요. 정말 자본의 그 집요한 최저임금에 대한 공격입니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55조는 주휴 수당을 의무화하고 있죠. 이제 대법원 판례, 최근의 대법원 판례는 주휴 수당을 폐지하라는 의미보다는 오히려 법과 시행령을 보완하라는 주문에 가깝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노동에 관한 권리, 노동에 대한 의무, 노동 3권은 규정하고 있지만 세계인권선언이 규정한 휴식 휴가권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열심히 일하는, 그래서 열심히 해서 잘 살아보자. 그리고 또 일하기 위해서는 노동자의 노동 권리가, 노동권이 보장되어야 된다. 이런 것에 집중하고 있고 휴식 휴가에 대한 그 헌법적 조항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 자본이 주장하는 대로 주휴수당, 일하지 않는 시간을 수당으로 지급할 수 없다. 만약에 일한 시간만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런 논리라면 명절 휴가, 연차 휴가, 병가, 안식 휴가, 안식년, 또 이런 경우 다 임금 지급하면 안 되겠죠. 또 교사, 교수들이 이제 방학 기간 동안 임금 지급하면 안 되죠. 최근에 대학 시간 강사들이 그동안 방학 때 임금이 없었는데 강사법이 통과되면서 이제 방학 때도 강사들이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다 불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국회의원들 회기 외에 이들 왜 세비를 받아가죠? 그리고 만약에 노동자들이나 경영자들 말할 것도 없이 근무 중에 화장실 가는 시간, 차를 마시는 시간, 신문을 보는 시간 다 임금에서 제외해야죠. 그러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자본의 이윤이 어디서 창출되는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본의 이윤은 노동력을 착취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고 노동력 착취는 바로 노동자들의 전체 노동시간에 대한 대가를 모두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그러니까 착취함으로써 이윤이 발생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윤은 노동자들의 임금을 줄이면 더 늘어나죠. 그래서 벼룩의 간을 내먹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 상공인 자영업자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 걱정이라면 재벌들이 사놓은 그런 돈들을 좀 풀어라. 올해 최저임금 시급 1,060원 인상된 부분이 600만 최저임금 선상인 노동자들이 한 13조 원 정도 됐고 정부가 3조 원을 지원해주기로 했기 때문에 10조 원 정도가 최저임금이 올랐는데 우리나라 재벌들이 800조다, 1000조다, 사내 유보금, 적립금이 그렇게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5대 재벌이 향후 몇 년간 400조 원을 투자한다 이런 주장을 했잖아요. 물론 사법 처리 이런 거 면제부 받으려고 문재인 정부의 타협안을 제시한 것인데 이 최저임금 인상을 가지고 이렇게 재벌들이, 자본가들이, 부자들이 중소형세 상공인들과 자영업자를 이렇게 걱정하면은 최저임금 알바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올리는 거, 인상하는 거, 지급하는 거, 이거 하이에나처럼 물건 들이지 말고 있는 자들이 베풀면 되잖아요. 낙수효과라는 게 뭡니까? 경제라고 하는 것이 위에 돈을 많이 버는 세력 집단들의 돈이 아래로 흘러내려와야 되는 거죠. 물이 왜 위에서 아래로 흐르지 않으면 역류하면 이거 자체가 순리가 아니잖아요. 지금 자본주의 사회는 역류하는 겁니다. 없는 산의 주머니를 털어서 부자들의 배를 채우는 이런 이제 방식이잖아요. 그리고 프랑스 마크롱도 노란조끼 투쟁에 밀려서 최저임금 인상을 정부 재정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든가 아니면 재벌들의 어떤 다양한 방식으로 중소형세 상공인들 자영업자들에게 이 수탈해간 부분을 되돌려 주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어떻게 알바 노동자
이 최저임금 수상의 노동자들이 자꾸 주문을 털려고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안전과 관련해서 매일경신문은 새해는 꼭 기본 안 지켜 생떼 같은 목숨을 잃는 일 없어야 한다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제천, 밀양, KT 아인제사 화재 사건, 고향의 온수관 누출 사건, 태안화력 컨베이트 하청노동 사망 사건 뭐 이런 예를 들고 있는데요. 지금 기본이 뭔지 말하지 않고 있네요. 뭐 안전 불감증 뭐 그런 식으로 지금 얼버무리고 있는데, 이런 사고의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안전시설, 안전장치, 그리고 노동자의 노동시간을 단축해야죠. 인력을 확충해야죠. 안전교육을 실시해야죠. 이거 뭡니까? 다 비용이 수반되는 겁니다. 이 비용이 수반된다는 것은 이윤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죠. 이윤보다 생명이라고 하는 그런 안전의 원칙, 앞에서 휴식휴가권이 우리나라 헌법에 조항이 없다고 그랬는데 안전에 관한 조항도 우리나라 헌법에 없습니다. 세계인권선언에는 안전에 관한 조항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만큼 안전에 관한 건 개인의 실수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몰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안전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이 뭐 우리가 교통사고 졸음운전을 개인의 실수다 이렇게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워낙 장시간 노동을 해야 하고 장시간 운전을 해야 하고 먹고 살기 바쁘게 움직여야 하는 이 구조를 바꾸지 않은 한 잠을 자지 않고 연속적으로 일하는 광역버스 노동자들에게 졸지 마라, 졸은 것은 당신 책임이다 이렇게만 책임을 돌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윤보다 생명이라고 하는 그런 전제에서 안전에 관한 사회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 이런 것이 안전을 위한 기본 원칙이지, 무슨 안전불감증, 안전에 대한 의식 뭐 이렇게 그냥 추상적인 얘기만으로는 이 안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미래세대 부담, 연금보험료 폭탄 공개하라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노후소득을 늘리는 방안만 10개 있을 뿐 재정 안정을 도모하는 방안을 아예 제외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네요. 근데 사회보장제도라고 하는 것은 계급 계층간 형평성 있게 재분배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야 하고, 세대별로는 연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세대, 다음 세대, 또 그 다음 세대가 지난 세대의 그 노인들에게 자기가 받은 것을 또 돌려주는 이 연대 정신이죠. 이런 전제에서 이 사회보장제도를 만드는 겁니다. 그럼 미래 세대 부담이 문제라고 그러는데, 그럼 지금 세대가 미래 세대를 위해서 지금 젊은이들 미래 세대를 위해서 희생한 데 대한, 평소에 희생한 데 대한 보상은 누가 책임지죠? 누가 하는 거죠? 그런 논리라면 뭐 현재 세대, 미래 세대 얘기할 것이 없죠. 자기가 알아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인데, 그것은 공동체 사회가 아닌 거죠. 그리고 국민연금을 사회보장제도로 운영하겠다고 하면 국가재정을 투입해야 합니다. 그렇죠. 국가재정이 투입되지 않는다면 굳이 국민연금이라고 말할 필요도 없죠. 개인연금이나 사보험 알아서 하라고 하면 되는 거죠. 그럼 정부가 손을 떼야죠. 왜 이런 연금제도를 운영합니까? 연기금을 사놓고 운영하면서 고갈 협박을 할 것이 아니고 매년 정부 예산에 연기금 지원 예산을 포함해서 운영해야 합니다. 그래야 연기금 고갈 문제,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는 겁니다. 등록금과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등록금 11년째 동결 압박, 우려되는 대학 재정 악화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서 지금 그 교육부가 등록금을 동결하는 방침을 내린 데 대해서 비판하고 있네요. 근데 우리가 하나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OECD 평균 GDP 대비 교육예산 뭐 3%라면 3% 이런 선에 미치지 못하는, 우리가 교육예산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물론 뭐 우리나라는 특수하게 국방비 예산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높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지만, 그러나 뭐 비율이 낮다면 예산 규모를 늘려야 되는 거죠. 조세 부담률을 높이면 GDP 대비 비율은 낮더라도 교육예산 규모가 늘어날 수 있는 겁니다. 대학 교육 그 등록금을 학생과 학부모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구조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교육의 어떤 기회, 균등한 기회, 형평성을 다 빼앗는 거죠. 그럼 결국 돈 없는 사람들은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인데요. 이게 점차 지금 고등학교까지 이제 의무교육을 확대하겠다고 하고 있으니까 대학까지도 의무교육을 확대해 나가야 되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당연히 대학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하죠. 그러나 그럼 현재와 같은 이 세계 최고 수준의 높은 대학 진학률, 이런 전제에서 할 것이냐, 그것은 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직업교육을 확대하고 점차적으로 대학과 대학생 수를 줄여나가는 그런 형태. 그렇게 하려면 대학 교육제도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초중고등학교 교육제도를 전면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독일처럼 초등학교 졸업하면 중학교 때부터 대학으로 인문계로 진학할 학생들과 직업교육을 갈, 이렇게 나누는 그런 그 교육제도도 있는데, 우리가 과연 그렇게까지 급진적으로 할 수 있느냐, 현재 우리 학부모들을 용인할 수 있느냐, 우리 사회가. 그러면 최소한 중학교 졸업하고부터는, 고등학교부터는 대학 갈 아이들과 또 다양한 전문성을 가진 자기의 창의적이고 직업적인 그 길을 갈 그런 시스템을 바꿔나간다면 대학의 상당수를 직업교육학교로 바꿔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도체 관련해서 매일경제신문은 막 내리는 반도체 슈퍼 호황, 당장 내년이 걱정이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7분기 만에 처음으로 14조 원을 밑돌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고 합니다.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규제를 풀어서 미래산을 키워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네요. 자본주의 사회 특징은 끊임없이 산업구조가 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산업혁명이란 말이 붙었고, 오늘날 4차 산업혁명이다, 이렇게 혁명을 붙이잖아요. 경쟁이 살아남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를 혁신하는 거죠. 신산업을 위해서는 규제 완화. 근데 이게 신산업과 혁신 성장을 얘기하면서 계속 규제 완화만 주장하고 있는데, 기술개발 투자가 우선돼야 하는 거죠. 혁신 성장을 규제 완화나 철폐로 단정하는 것은 그 자본의 이윤 극대화만 매몰된 탓이죠. 당장의 이윤 극대화에만 매몰돼서 규제만 완화하고, 규제 완화하면 결국은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해서 임금을 줄이고 정규노동자를 줄이고, 그래서 이윤을 극대화하는, 소위 말하는 일종의 그 먹튀에만 매몰되는 겁니다. 남북 군사합의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우리 군 일거수일투족 시비한 북한, 남북 군사합의가 빌미됐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국방부가 공개한 적도 없는 수도권 야외 기동훈련까지 비난하며 적대 관계 종식을 확약한 남북 군사합의에 배치된다 며 그 남한을 비난하고 있는 데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물론 남북 군사 합의, 어떤 합의라고 하는 것이 남북 군사 합의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합의든 뭐든지 외교상의 어떤 합의도, 노사 간의 단체 협약도 마찬가지입니다. 합의 이후에 발생하는 상황을 다 모두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상황이 발생하면 해석의 여지를 남기는 법이에요, 서로 간에. 그럼 또다시 합의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합의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지난 70년간의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있었잖아요. 그 이후에 서로 수만 건의 휴전협정, 정전협정을 위반했다고 서로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1950년 한국전쟁 이전에도 1949년 50년 사이에 소련군이 철수하고 미군이 철수한 이후에 한 1년 동안 남북 간에 그 38선, 그때는 38선이죠. 38선을 중심에 놓고 수백 건의 소규모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결국 한국전쟁으로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하게 됐습니다만, 그 이전에 수백 건의 전쟁이 벌어진 거고, 한국전쟁이 끝나고도 이 정전협정 위반에 대한 서로 간 주장이 완전히 판에게 다른 이 70년의 세월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북 기본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서로 간에 이 상황의 변화에 따른, 또 해석에 따른 주장이 계속적으로 그 논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일일비할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런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BMW 결함과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BMW 설계 결함 승인죄 거짓말했다니, 중앙일보는 소비자위에 더 철저한 조사 필요한 BMW 사태라고 하면서 지적하고 있네요. 수출 수입업자가 거짓말한 것도 문제지만 그걸 발견하지 못한 중후처나 담당 기관의 책임이 크죠. 그래서 무조건 규제를 완화하거나 철폐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 규제 철폐 완화라고 하는 것이 안전의 문제라든가 이런 또 수입 수출 과정에서의 이런 어떤 부당한 어떤 상황들,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이런 측면에서는 규제가 계속 강화돼야 되는 그런 측면이죠.
한일 관계 관련 중앙일보는 군사 문제로 번진 한일 갈등 외교적으로 풀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네요. 뭐 외교 역시 역사 문제를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에 대한 진정한 사고와 반성으로부터 출발해야죠. 일본이 과거사에 대해서 반성하고 사과하지 않고 또 적절한 보상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현재 상황이 이 과거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외교적으로만 수사적으로 풀 문제는 아니다 생각합니다. 특허 관련 상경신문은 특허 출원도 코리아 패싱이라니 지식강국 흑구연나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2015년 21만 3,694건을 정점으로 2016년에는 20만 8,830건, 2017년 20만 4,775건 등으로 특허가 줄어들고 있고, 특허 출원을 우리 국내에 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으로 가서 한다는 거죠. 이것은 이제 국내에서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또 법원에서도 특허 침해를 소송을 걸면 그 사실 인정받기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국내 출연이 아니라 해외 가서 출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식재산권의 범위는 이제 매우 애매하죠. 이 인간이 과연 창조적 지식, 특허라고 하는 것이 완전 독창적인 지식이 존재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인류의 지식이라고 하는 수백만 년에 걸쳐서 발전해 왔죠. 뭐 에디슨이 발명의 왕이라고 하지만 에디슨이 갑자기 발명한 것은 아니잖아요. 변형시키는 거고, 그 이전에 수많은 기술들, 개발된 기술 위에 플러스 알파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류의 지식이든 기술이든 이런 것들은 이 인류의 공유재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문제죠. 어렵긴 하지만 이 특허에 관련된 특허로 인정될 부분, 또 공유재산으로 인정될 부분, 이런 것들을 구분하고 또 이런 걸 전문성을 발휘할 담당 부서, 전문가, 그리고 필요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제와 관련해서 한국경신문은 경제 어려울수록 대통령, 기업인 더 자주 만나야 한다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경제계 신년 인사회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도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라면서 우려하고 있네요. 경제라고 하면 경제 3주체는 기업, 가계, 정부라고 일반적으로 경제학에서 말하죠. 그러면 이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 것은 기업만 어렵다 이렇게 말할 수 없죠. 가게도 어렵겠죠. 정부도 어려울 수 있고요. 근데 대통령은 왜 기업인들만 만나야죠? 노동자, 농민, 철거민, 노점상, 도시빈민들은 왜 만나면 안 되죠? 연초에? 그러면 대통령이 다 만나고 다녀야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기업인만 만나는 건 이것을 아마 좀 피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난 한 달 전에 이 1100만 명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표해서 이 비정규직 백인이 문재인 대통령 만나자고 이렇게 했잖아요. 픽시들 들고 청와대로 행진하고 농성을 하고 수없이 많은 과정을 거쳤습니다. 태아나락의 화청 노동자, 건베어 벨트에 무참히 기업 살인이죠. 정부 공기업이기 때문에 국가 권력에 대한 살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김영균 하청 노동자, 이 김영균 열사가 대통령을 만나자는 그 피켓을 들었잖아요. 백인의 한 사람으로서. 그 피켓이 마지막 영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럼 과연 이 재벌 대기업들이 신년하는데 대통령 만나야 한다, 이만큼 절박합니까? 뭐 기업이 어려우니까 대통령 만나야 한다. 그 대통령 왜 만나죠? 결국 규제 완화하고 무슨 뭐 정부 지원해달라, 뭐 최저임금 깎아달라, 무슨 이 탄력 근로제 확대해달라, 이런 거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우리나라 재벌 대기업들은 헌법 11조 2항에 근거하면 특수집단이에요. 우리나라 헌법에는 특수집단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식의 5%도 갖고 있지 않는 재벌 총수들이 우리나라 이 재벌 대기업과 그 계열사 수십 개의 계열사들을 봉건적 지배질서, 갑질이라고 표현하는데 봉건제, 황제적 그런 지배체제를 구축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세습하고 있지 않습니까? 4대에 걸쳐서 지금 이런 것을 그대로 방치하고 이런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대통령을 만나서 사실은 지금 삼성을 비롯한 롯데를 비롯한 다 지금 박근혜 때에 박근혜 게이트에 연루됐던 자들 다 지금 석방하고 다 면죄부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제가 어렵다라고 하면
정말 어려운 사람들부터 대통령이 만나는 거, 그것이 정말 대통령이 경제의 어려움을 정말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2018년 12월 25일 성탄절 화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